이어서 보는데 문제 풀기 전에 우리 한번 또 교재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교재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는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그랬죠. 그래서 편하게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는 거고, 기한후 신고에 관한 건데, 쭉 한번 그냥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이거요. 그냥 여기 쭉 넘어갔다가 여기 요 표만 그냥 한번, 자, 여기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만 한번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있죠? 여기만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후 신고고, 이런 것들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수정 신고는 신고서 제출한 자로서 과서 신고한 자 하는 게 수정 신고고, 결정 통지 또는 경정 통지, 고지서 날아오기 전까지 할 수 있고, 했을 때 감면 혜택 한번 읽어보시고, 둘 다 납부지원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 한번 감면율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하여튼 감면율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납세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무는 딱 2번 나왔어요. 여기서 딱 2번 나왔는데, 35회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 6회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 36회 출제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요약집 할 때, 강의할 때 살짝 한번 압축해가지고 살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대납세에 관한 것이, 이제 연대납세에 관한 요것이 한번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제2차납세에 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연대납세에 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이것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풀다 보면은,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는데, 풀다 보면은, 시험에, 자, 보세요. 저 시험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2번, 3번 지문이 우리 기본세 없어요. 없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그냥 해설 보면서 그렇구나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자, 교재 기본세 없어요? 이런 거까지 다 집어넣으면은 저 책이 엄청 두꺼워져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그냥 세법, 그전에도 양이 많다고 하는데,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세법은 이런 거 한번 해설 보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34회 때. 자, 세법은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이렇게 끄집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문제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시고, 조세와 채권과의 관계, 다른 채권과의 관계, 요거.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역시 35회 시험에서 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제가 출제 무조건 된다고 해서 작년에 별표에 3개 하면서 그냥 무조건 강조했었는데, 35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출제 가능성은 낮고, 그냥 별표씩 하나짜리로 보시면 됩니다. 조세 우선권이요. 자, 세금이 더 우선한다는 거, 담보가 없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한다는 거, 조세들 상원의 우선권이요. 국세 우선지, 국세 및 지방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가 되죠. 담보가 없어도. 그럴 때 이 체납액의 징수 순위, 강제징수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3등이 가산세 순서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방세 우선 징수요. 지방세 우선 징수. 지자체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하는데, 지자체 징수 및 징수 순위도 한번 이렇게 봅니다. 체납손비 1등, 2등이 지방세, 가산세, 3순위가 가산세 순서고요. 이런 것들. 줄 그셨습니까?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 또 한번 보시면, 요건 어떤 얘기냐면, 자, 조세들 상원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요것만 줄거시면 돼요. 요것만. 그냥 담보된 조세 1등, 자, 2순위가 압류한 조세, 3순위가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예요. 담합교. 조세들 상원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합교. 요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위에 쭉 있는 내용들, 그냥 요것만 알고, 담합교만 알고. 그 다음에 조세 징수권의 예외, 우선권의 예외예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인데, 직접 경비 우선 그래가지고, 자, 먼저 요 선집행,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에 붙어 있는 공과금이나 체납소분비가, 자, 일반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건데, 이 말은 국세보다 지방세가 우선한다는 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는 동순인데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에 붙어 있는 공과금이나 체납소분비가 일반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거고, 반대로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국세
붙어 있는 자 공과금이라든가 찬업소득 강제징수비가 지방세보다 우선한다는 그 얘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제목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익비용의 우선은 학자들이 붙인 제목인데 강제집행 또는 경매 파산 절차에서 재산을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있죠.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 이게 이제 일반 세금보다 자, 무조건 얘가 최고 1등입니다. 우선해서 징수된다.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이요.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든 비용이 무조건 1등한다는 거, 우선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이거 설명드렸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그러면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나 주식권, 저당권 등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요건과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지방세나 국세 같은 걸 징수할 때 그럴 때 이런 것들 이런 계약 증서상에 이런 것들이 자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이런 것들이 피담보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이 일반 취득세 같은 일반 세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길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근데 다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피담보채권도 지방세 우선해서 징수되지만 체납소비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제가 줄근 대로만 딱 줄거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이 일반 세금보다 취득세, 등록면세보다 우선한다. 법정기일이라는 것도 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법정기일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날인데 자, 그런데 먼저 보세요. 여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 신고한 경우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금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고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가 경정하는 경우, 수시부가 결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에요. 자, 이렇게 법정기일이라는 게. 그래서 시험에서는 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에, 그럼 법정기일 이전에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딱 나머지는 됐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설정일자 관계없이 근데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조세가 우선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어도 당해세가 우선한다는 건데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어떤 거냐를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 나옵니다. 당해세. 설정일자 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자동차세, 또 지방교육세,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를 때 지방교육세는 당해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하는 재산, 그 다음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얘네들은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마다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자, 됐고, 이런 얘기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한번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이요.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있잖아요. 자, 우리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에요. 중개사법에 배우는 이런 것들은 세금 일반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하는데 얘네들도 강제징수비, 체납시험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금채권의 우선도 보면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나 재보상금, 퇴직금 이런 것들이 자 우선해서 변제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라든가 재보상금, 퇴직금 같은 것들이 일반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한다는 거. 근데 얘네들도 체납소비나 강제징수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이 정도. 됐습니까, 여러분? 결론만 보고 가세요. 자, 넘어갑니다. 기타임금채권은 길게 나와 있는데 결국 기타임금채권은 일반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은 이거 읽어보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우선,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이라는 얘기.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1등은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 공익비용 또는 체납소비가 1등, 2등이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라든가 최종 3개월 임금채권, 재보상금, 퇴직금 이런 것들이 2순위. 3순위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 후에 설정됐던 항상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가
일반 피담보채권이라든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확정일자를 갖췄다 대항 요건을 그러면 임차보증금, 자 이런 것들이 피담보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세나 국세, 일반 세금, 이 국세에 들어가도 똑같아요. 일반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일반 지방세나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고요. 피담보채권은 그러니까 기타 임금 채권은 피담보채권 따라다니는 얘기예요. 요거.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피담보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보다 지방세나 국세가 더 우선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요 순서, 요 정도만 한번 보고 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뭐 출제 가능성이 또 높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 여러분이 한번 또 풀어보시면 되는데 조세 권리구제 및 서류 송달 요거 자 권리구제가 그래도 좀 더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콕 출제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상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라서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저래 여러분, 이 문제는 딱 보니까 지금 뭔 얘기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더라도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이 피담보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하는 조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거냐 고르라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해세 고르라는 얘기예요. 당해세를 고르랍니다. 자,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를 고르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입니까? 네, 자 보유하는 재산에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요? 아닙니다. 얘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본세에 따라서 당해세가 되는 거지 취득세 부과세일 때는 아니고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아닙니다. 당해세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취득할 때 얘는 등록할 때 부과되는 거니까.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당해세요? 아니 얘는 소득에 부과하는 거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에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니까 당해세가 아니에요. 종합소득세. 네.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렇죠? 자 재산세 친구요.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면 항상 그 뒤에 재산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됩니다.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그래서 소방분이라고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게 소방분입니다. 당해세 전애들. 예, 그래서 몇 개요? 2개가 정답입니다. 2개가. 예, 자, 그래서 당해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 불복 제도로 갑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시험에 띄엄띄엄 아주 가끔씩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출제됐던 것은 33회 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띄엄띄엄 출제가 되는 건데 33회 때 이제 출제가 됐었거든요. 어떤 거냐? 우리가 조세관에서 국가나 자치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당장 뛰어가 그냥 세무공무원 멱살을 딱 잡으면 나만 쇠고랑이지.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보면 조세 불복제도요. 먼저 우리가 이제 정당 절차를 밟아서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조세 불복 절차요. 근데 지방세 기본법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방세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그래서 국세도 비슷해요. 자, 그래서 지방세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불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세금에 관해서, 조세에 관해서 우리가 국가 자체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불복 절차를 밟는 건데, 우리가 불복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불복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자, 다음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 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의 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이요. 자, 어떤 거냐?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거기 똑같은 기관에다가 또 이의 제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만약에 제가 이제 조세에 관한 부당한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기각당했어요. 안 받아줬어요. 그렇다고 또 거기다가 경기도에다 또 이의 신청을 해. 또 안 받아줘요. 또 이의 신청을 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이의 신청 기획인데 기각당하면 또 이의 신청, 이거 안 돼요. 거기에다가는 또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구했어요. 그래서 안 받아줬어요. 그렇다고 또 거기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또 제기해. 안 받아줬는데 또 제기해. 계속.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안 받아줍니다. 이 신청 심판 청구된 처분에 대해서 또 제기하고 이건 안 돼요. 다만 보세요.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 재조사에서 그 결과에 따라 과세입증가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하도록 결정에 따른 처분 포함해서요. 안 됩니다. 자, 다만 이 신청에 대해서 이 신청을 안 받아줘가지고 심판 청구를 구해. 다음 절차로 넘어가. 그거는 되는 거예요. 이의 신청을 안 받아줘가지고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구해. 그런 건 돼요. 자, 그런 건 됩니다. 자, 근데 이의 신청 지자체에 했는데 안 받아줘 또 그거 안 받은 걸 또 하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의 신청했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다음 이제 조세 심판원으로 넘어가서 심판 청구 구하고 이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지만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은 이거는 이제 불복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범칙금에 대한 통고 처분은 조세에 관한 게 아니에요. 자, 위반을 해가지고 이거 조세에 관한 조세범 처벌특별법에 대한 이런 법을 위반해서 그래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거는 조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조세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복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거지 여기 조세에 관한 불복 절차를 밟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칙금에 대한 것은. 범칙금은 조세가 아니에요. 그 조세원 특별법이나 이렇게 법에 위배해서 부과받은 거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조세 세금에 관한 게 아니에요.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부과한 조세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이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없어요. 이거는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한 처분이나 그 심사 청구된 처분. 그러니까 감사 똑같아요. 감사원의 심사 청구, 우리가 감사원은 이따가 이제 표를 보겠지만 일반 행정기관과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의 독립적인 건데 감사원에 대한 것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면요, 그때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 이따가 나오지만 행정소송 가는 거지. 이게 이제 행정기관에다가 또 제기해가지고 거기에 이의제기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나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이따가 이제 표를 보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우리가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이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조세 절차에 관해서 들어가서 이걸 조세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 여러분, 벌금 과태료는 조세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초과정에서 배운 건데, 우리가 벌금 과태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조세가 아니에요. 아까 범칙금에 대한 통고 처분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 법을 위반해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거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처럼 과태료 부과 처분도 역시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세금에 관한 불복 청구 절차는 밟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요. 자, 우리가 조세 불복 절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방세의 경우에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벌을 받은 불복 청구인은요, 우리가 이제 지자체 장한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안 되잖아요. 그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제기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의신청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절차라 임의적이라 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우리가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감사원의 이런 행정기관의 청구 절차와 별도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이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우리가 또 다이렉트로 그냥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이거 한번 접시 깨진 사람 누구야?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정적을 깨는데 아주 그냥. 자, 여러분 봅니다. 요거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시험에서 보세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X입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이라 이거 거치지 않으면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없다. 아니에요. 바로 다이렉트로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이라.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이거요. 청구는 다 이따가 표를 보겠지만 청구는 다 90일 나게 돼 있어요.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 안 날로부터 이런 이의신청이든 심판 청구 이런 청구는 다 며칠 내? 90일 내 제기하게 돼 있고요. 지방세는 결정도 다 90일 내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감사원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만 감사원장이 청구를 받고 나서 이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결정에 대한 것은 3개월 내 하게 돼 있는데 뭐 90일하고 3개월은 뭐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거예요. 어떻든 간에 청구 90일 내, 결정도 되게 90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이 심사 청구만 3개월인데 어떡하냐 그렇게 해요. 자, 이렇게 알아둡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요. 중요한 거 한 가지. 자, 이 조세에 관해서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요. 이런 불복 청구 절차 또 감사원의 심사 청구,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면 우리가 조세 심판원 같은데 이 심판 청구 절차를 거친 것과 동일하게 이제 효력을 부여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불복 청구인이 자 봅니다. 조세에 관해서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다이렉트로 요거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청구 절차를 거쳐야지 미리 한번 걸러지죠? 얘네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행정기관에서 이제 스크린해가지고 받아줄 수도 있고,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스스로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또 행정력을 낭비할 수도 있고요. 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요. 낭비를 줄일 수 있죠. 이런 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도 몇 년씩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옛날에 지방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 수 있었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이렉트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세 불복 청구 절차. 국세는요. 또 역시 이의신청, 세무서장한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안 되면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도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지방세에서는 지자체장한테 하던 심사청구가 없어지고 그냥 이의신청으로 통일되는데 국세는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 구할 수도 있고, 또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안 되면 우리가 감사원의 행정기관과 별도로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면 이제 행정법원에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보세요. 이 이의신청은 뭐라고요? 임의적이에요.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절차라 국세도 똑같아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다이렉트로 심사청구 구할 수도 있고, 심판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처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 제기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국세의 경우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복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중복청구는. 왜냐하면 여러분요, 얘네들 상급 어떤 기관에서 심사청구 안 됐다고 심판청구를 또 구하고, 심판청구 안 됐다고 심사청구 구하면 왔다 갔다 시간만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중복 청구 안 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중복 청구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봅니다. 또 역시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면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 등을 거친 것으로 보고요.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또 이것도. 이런 불복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다이렉트로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지방세나 국세나 반드시 청구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 제기한다는 거. 이걸 꼭 알아둡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자, 국세 불복 절차. 청구는 다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만나보자. 청구는 다 며칠 내에 제기하게 됐어요? 90일 내요. 자, 근데 결정 기간이 원칙적으로 90일인데 감사원은 3개월. 결정 기간이. 이거 청구받고 나서 결정하는 기간이. 얘네들이 결정하는 기간,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기간이 대부분 다 90일인데 국세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에요. 30일. 물론 60일이 되는 경우도 나와요. 어떤 간에 일반적으로 국세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수령 등의 결정 기간만 좀 짧아요. 좀 빨리 결정하라고 30일에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나머지는 90일인데. 근데 지방세는 청구도 90일이고 결정도 원칙적으로 다 며칠이에요? 90일이에요. 다만 감사원의 심사 청구에 대한 그 감사원장의 결정은 요거는 이제 3개월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눈여겨 봐놨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다음에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 봅니다. 국세. 이의 신청은 아까 얘기했죠? 임의적인 제도로서 납세자가 이거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의 신청은 반드시 거쳐야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치지 않고 아까 심판 청구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필수적인 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다만 둘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 소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중복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중복 청구는 안 되고. 그다음에 조세 불복 절차요. 불복 청구 절차 또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다이렉트로. 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지방세 불복 절차 중요 법령 봅니다. 역시 이 신청은 임의적이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심판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제도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지방세 입원법상 이 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면 자, 집행을 미루기 위해서 시간 끌기 위해서 계속 이의 신청하고 심판 청구 시간 끌 거 아니에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 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 날부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이거 봅니다.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예전에 24회 시험 때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이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럴 때 23회 때 처음으로 딱 한 번 나왔는데 요 30일을 60일로 바꿔서 이 조세 권리구제 부분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3회 시험 때 이제 옛날 오래됐네요. 23회면 제가 강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23회 시험 때 그때 이걸 60일로 바꿔서 나왔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있죠. 저한테 배운 분들은 23회면 제가 강의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가 아니라 제가 헷갈렸는데 순간적으로 13회 때부터 제가 강의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13회 때부터 강의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36회 시험 대비잖아요 여러분들. 20년이 넘었네? 그냥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이거 강의 자 20년이 넘어버렸네 벌써. 여러분 보세요. 13회 때 강의 시작해가지고 제가 요거 23회 때 이제 이거 얽힌 얘기가 13회 시험 때 제가 사실은요 13회 시험 때 강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막 시작했는데 이제 13회 시험 때. 근데 어떤 이제 선배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선배 교수님이 시험 전에 시험 보기 한 2, 3주가 남았었는데 제가 그 선배 교수님한테 혹시 요번에 출제자가 누가 들어갔어요? 또 혹시 문제 도는 거 없어요? 막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천기누설한다는 식으로 자기만 아는 거를 고급 비밀 탑 시크릿을 나한테만 알려준다는 식으로 한참 뜸들이더니 나한테요. 이번에는 권리구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들어갔는데 출제가 누구고 어쩌고 하면서 문제가 여기 안 나오던 부분에서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가 확실한 정보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강의 안 했었거든요. 그때는 13회 때는 상속증여세법 또 부가가치세법도 일부가 우리 시험범위였었어요. 그래서 상속증여세법, 부가세법도 강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라 이거 강의 안 했었는데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 강의 안 했었는데 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강의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푸짐하게 제가 이 조세 권리구제 이 부분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자 그냥 학원에다 빨리 메일 보내가지고 빨리 수강생분들한테 복사해 나눠주라고 막 난리 쳐가지고 막 복사해서 급히 시험에 나온다고 막 해가지고 나눠줬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언제 나왔어?
23회 때 10년 지나서 제가 13회 때 그때 날리신 이후에 그때 망신당했죠? 사람들이 다 꼭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다른 사람 말을 안 믿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나만 믿지 절대 다른 사람 안 믿어. 여러분 근데 23회 시험 때 그래서 23회 시험 때 이 권리구제는 아까 보다시피 조세에 관한 권리구제 이런 것들은 헌법소원 같은 것도 그렇지만 이 청구 기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이제 바로 그 전에 23회 시험 전에 이게 개정이 있었는데 청구 기간이 어떤 때는 60일 어떤 때는 90일이었던 게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청구 기간을 다 90일로 통일했어요. 개정된 지 이제 바로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시험에 나오면 청구 기간이 중요하다. 60일, 90일 중구난방인 것을 90일로 쫙 통일했다.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게 청구 기간이 나올 건데 이걸 바꿔서 나올 건데 바꾸면 60일로 바꿀 거다. 자, 그랬거든요. 90일인데 60일로 바꿀 거다. 근데 요걸 갖다가 시험에서요. 암년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인 날로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30일, 60일로. 그랬더니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있죠. 내가 자세히 강의 안 하고 그 정도만 강의했는데도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답을 다 맞췄어요. 내가 어떻게 강의도 안 한 건데 어떻게 맞췄나 했더니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자, 60일 나오면 틀리고 90일인데 60일 바꿀 거라고 그래서 60일 딱 보는 순간 아싸 90일인데 원래는 뭐였어요? 30일인데. 자, 어떤 간에 수업을 잘 들으니까 답을 맞춘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었으니까 맞춘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맞춘 적도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인이 재등을 입어서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봐줍니다.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냥.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조세 불복 절차는 불복 청구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 요거에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개정되기 전에 시험에 한번 정답표로 나왔었는데 하여튼 바꾸면 자,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불복 청구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바꾸겠죠? 없다는 거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청에는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 시험에 800만 원으로 나온 적도 있고 1,000만 원 미만으로 나온 적도 있고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그 배우자라든가 사촌인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미만일 때. 자, 그 다음에요. 보정기간. 서류 하나 빠졌네요. 서류가 이게 기한이 지난 걸 잘못 가져오셨네요. 다시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런 보정기간은 아까 우리가 그 결정기간, 그 지방세는 결정기간이 대개 90일이었죠. 감사원에 따른 그 감사원장의 그 결정기간만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만 3개월이었죠. 90일이었는데 그 결정기간에 이 보정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봐서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보정기간. 결정기간에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눈에 한번 쭉 익혀두시고 좋습니다. 서류 송달을 보는데요. 이 서류 송달은 여러분요. 자, 우리 권리구제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조세 권리구제는 여러분들이 뭐만 보시면 되냐면 여기만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이 있죠. 불복 청구할 수 없는 거. 자, 요거. 이런 것들을 불복 청구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 과태료부가 처분하고 그다음에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이 이미 시험에 나왔고요. 이런 것들 5가지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는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선 제가 요 그림 설명드렸고 요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그림 한번 보시고 쭉 넘어가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서류 송달까지 넘어가 버렸네. 그리고서 이제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요 내용만 좀 봅니다. 조세 권리구제, 여기 청구 다 며칠이라고요? 90일. 90일. 자, 그 다음에 여기 국세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만 30일이고, 나머지는 90일 또는 3개월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권리구제도 보니까 청구는 다 며칠 내에 하게 돼 있어요? 90일, 청구 다 90일. 결정도 지방세는 대개 다 90일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조세 불복 절차 중요 법령 다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자
조세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 설명 다 드렸고 요것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지방세와 국세에서 요거 불복 절차 중요 법령 요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자 설명 다 드렸고요. 요거. 자,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고 이런 것들 조세 불복 절차 자, 이런 것들 감사원의 심사 청구나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다이렉트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것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국세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중복 청구 안 된다는 거 포함해서 이거 다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숙지합니다. 요 정도 내용은 좀 숙지를 꼭 해주시고 보정기간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고요. 요 정도 요것만 제가 보라는 부분만 딱 보세요. 자, 그리고 서류 송달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가볍게 한번 우리가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서류 송달입니다. 고개를 또 드시고 또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서류 송달이요. 딱 2번 나왔어요. 이거는 서류 송달은 24회 시험하고 그 다음에 33회하고 딱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딱 2번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죠. 24회, 33회 딱 2번 나왔는데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한번 봅니다. 별표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류를 송달할 때요. 지방세 기본법 또 관계법에 규정한 서류는 그 명의인 의 주소나 영업소에 송달합니다. 서류 송달할 때 명의인한테 송달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의 주소나 영업소에 송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납세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합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연대납세무자에게 서류 송달할 때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해서 하고, 근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무자 중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시험에 나왔던 거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대납세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자,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래서 시험에 바꾸면 뻔하지.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도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해서 저렇게 서류를 송달한다. 그럼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그럼 틀려요. 아니고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중요한 거니까 연대납세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아셨죠? 대표자한테만 송달한다. 그러면 틀리고. 이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상속이 계신 재산의 경우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을 때는 상속재산 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에 송달하고요. 그 다음에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는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영업소에 송달합니다. 납세관리인이 있다 그러면 세금 납부에 관한 관리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 납세관리인의 주소, 영업소에 송달하고요.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고 서류 송달 방법 봤습니까? 그런 송달 방법. 서류 송달 방법은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교부 송달,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전자 송달, 이메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공시 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널리 보이게 하는 공시 송달 방법이 있습니다.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우리가 공시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요, 직접 주는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주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직접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줄 수도 있고요. 시험에 나왔었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의 사용인이라든가 그 밖에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송달, 이메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합니다. 우리가 전자송달, 이메일로 이거 받을까요? 이런 거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전자송달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지방세 정보통합통신망이라든가 연계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해서 전자송달할 수 없다, 이메일로 송달할 수 없다,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이게 이제 33회 때 시험에서 여기서 이제 나왔었는데, 기한을 정해서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납부최고서를 송달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어느 해 해당하면 지자체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요. 자,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그래서 서류 도달이 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 이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자, 기한이 있는 고지서 같은 거 보내거나 등등 통지서를 보냈을 때, 자, 어떤 경우냐면 서류가 도달을 했는데 납부기한이 지나서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기한까지 뭐 세금 내고 그래야 되는데 기한이 지나서 고지서가 왔어. 그럴 때는 자,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며칠? 14일이 지난 날 기한이 되는 것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기한이 연장되죠. 네. 그 다음에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서류가 도달했는데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밖에 여유가 없어.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달해 7일밖에 여유가 없어. 그럴 때도 역시 14일이 지난 날,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2주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근데 요거, 자, 3회 시험 때 7일,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인데 7일을 10일로 바꿔서 냈어요. 아, 치사하게 진짜. 자,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 도달한 날부터 14일 주는데, 근데 14일이 되는 거로 보는데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바꿨어요. 그래서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달하는 경우를 한번 그냥 써놓고요. 그 다음에 공유송달,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33회 시험 때요. 34회 시험 때 공유송달 나왔었는데, 어떤 경우에 공송달 할 수 있느냐 한번 편하게 보세요.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주소 영업소가 9개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해요.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데 송달하기 곤란해요.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납부기한데 송달하기 곤란해요. 보세요. 공송달의 사유가 아닌 거에서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공송달의 사유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요. 자, 이럴 때 공송달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요. 공송달은 어느 때 할 수 있냐?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공송달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공송달, 자,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다음 중 공송달의 사유가 아닌 거 해가지고 얘네들 깔아놓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공송달은 어떻게 하느냐? 지방세 정보통신망이라든가 지자체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부나 공부에 게재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주간신문으로 바꾼 적도 있는데, 어떤 모의고사 보면 주간신문 아니고 뭐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송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요, 지자체 홈페이지라든가 진짜 그 게시판, 우리가 지자체 앞에 있는 그 관청 앞에 있는 게시판 또는 관부나 공부에 게재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요. 자, 만약에 지방세 정보통신망이나 지자체 정보통신망 이 둘을 이용해서 공송달할 때는 다른 공시 방법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기들 홈페이지만 올려놓고 그러면 누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언제 맨날 그것만 보고 있나 누가? 그래서 자, 다른 방법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치송달이라고 해가지고 서류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또는 동고인으로서 사료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해요, 받기를. 그러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그냥 둘 수 있습니다. 아니, 서류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막 안 받아. 그러면 그냥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런 걸 유치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34회 시험 때 나왔던 것은 다음 중 서류의 송달, 다음 중 공송달의 사유가 아닌 거 해가지고 아까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그거 깔아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 서류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었는데, 당연히 이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해 그냥 거기다가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서류 송달은 아까 제가 그냥 그 화면에 설명드린 뭐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돼요. 한번 참고적으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잠깐 요거만요. 여기만 잠깐만요. 연대납세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연대납세무자에게 서류 송달할 때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해서 송달하고, 대표자가 없으면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근데 다만 여기 중요한 거, 요거.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대납세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쭉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상속, 게시된 재산에 상속 관리 있으면 상속 재산 관리인의 주소용업소하고 이런 것들 쭉. 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것들 쭉 납세 관리인이 있을 때는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 납세 관리인 주소용 업소에 송달하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봅니다. 쭉. 자, 이런 것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자, 서류 송달 방법,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유수송달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사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자, 이런 거 참고적으로 그냥 읽어보면 우편 송달도 그렇고 읽어보시고 전자 송달도 읽어보시고 참고입니다. 그냥 참고. 공유송달 사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공유송달 사유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에 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에 송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공송달. 14일. 주소용업소가 국외 송달이 곤란하고 여기 보세요. 곤란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곤란하고. 자, 곤란한 경우. 그래서 여기 곤란하고 그 다음에 또 곤란하고요. 자, 그래서 자,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공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읽어보시는 거고.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이 시험에 한 번 나왔다고 그랬죠. 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기한을 정해서 납세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송달했는데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면 지자체 증수금 납부기한의 기한은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도달한 것으로 보는데요. 14일이 지난 날 기한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자,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했다거나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된다거나 그러면 2주를 더 줍니다. 여러분들. 기한을. 예? 자,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들. 기한이 지나서 고지서가 왔거나 자, 도달했는데 도달한 날부터 7일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럴 때는 14일이 지난 날로 합니다. 근데 이걸 10일로 바꿔서 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봅니다, 그냥. 자, 됐습니다. 자, 문제 그냥 참고적으로 풀어보시는 거고, 보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파트 2 지방세로 갑니다. 조세 총론 다 받고 파트 2 지방세. 우리, 이제 지방세 넘어가서 이제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해야 되잖아요. 취득세에서 시험 문제는 뭐, 2문제 계속 출제가 됐다가 35회 시험만 3문제인데 두세 문제 출제 예상되어지고 2문제 정도. 등록면허세 35회 때는 한 문제도 안 나왔지만 36회 시험은 한두 문제 출제 예상되어지고 재산세 두세 문제 출제 되어지는 그런 세금이고 두세 문제 출제 예상되고 기타 지방세는 안 중요합니다. 자, 나중에 몇몇 특징만 살짝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써보시고 우리 이제 취득세입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 보는데 여러분요.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취득세.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이제 우리 한 30분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만 정도만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오늘 단원별 모의고사가 처음 시작되죠? 이번 주 여러분 했잖아요. 단원별 모의고사. 그래서,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럼 배고플 텐데? 괜찮아요? 예? 먹을 거 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배고프구나. 그래요? 나는 그 사이에 밥을 먹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20분 동안. 그래서 시험 끝나고 한 10분 쉬었다가 시험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험 10분 쉬고 바로 시험을 보고 단원별 모의고사. 그래서 오늘 그 문제는 조세 총론까지 문제가 20문제 세법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까지 다, 오늘 배운 것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20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이 단원별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효과가 제일 좋은 게, 이 단원별 모의고사 같은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공부를 한 다음에 이론 배웠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 배운 진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본인 아냐고요? 본인도 몰라요.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서 고민도 해보고 틀리면서 아, 이게 포인트구나,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출제 경향도 익히고, 그 다음에 틀리면서 아, 이게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래서 포인트를 익히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잘 그 내용들의 핵심들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래야지 포인트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 구멍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반면 모의고사 같은 요게 힘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효과는 좋아요. 저희도 오후에 강의하는 저희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효과는 제일 좋다는 거. 그래서 이따 단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 또 뵙기로 하고요. 지방세, 취득세 자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금방 얘기했죠. 요거 두세 문제 출제되는데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어떤 것들 테마로 출제되느냐. 취득세 특징 우리가 가볍게 오늘은 살짝 볼 거고요. 용어 설명을 기본 이론 때는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용어 설명 생략합니다. 자, 특징 살짝 볼 거고요. 취득의 개념과 구분은 시험 문제가 요게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35회 때도 나왔었고요. 지문 한 줄 별건 아니지만 과세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냐. 과세대상 요게 과세대상에서 이제 가끔 이제 지문에 한 줄씩 나오고요.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여러분 34회 시험 때 나왔는데 35회 시험은 제가 또 독립화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 그래도 종합문제 대비해서 이제 잘 봤었는데 36개 시험은 독립화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종합문제 대비해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납세무자 별표 3개짜리고요. 취득 시기 어느 때 취득했다가 볼 것이냐. 아까 취득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가 언제였어요? 취득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취득하는 때가 언제냐.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한 건데 이게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출제됩니다. 근데 34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5회 시험은 출제 가능성 낮다고 소홀히 했었는데 36회 시험은 다시 올해 출제될 또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과 세율이요. 자, 제가 35회 시험 앞두고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요 과세표준이 2023년도에 전면 개정됐어요. 전면 개정되는데 2023년도에는 안 나왔어요. 34회 때는. 자,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법이 전면 개정되거나 개정된 내용이 복잡하면 그 해에 출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렇지. 자기가 숙지가 덜 돼서, 연구가 덜 돼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잘못 출제하면, 근데 연구가 덜 됐는데 잘못 출제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두 번째는 수험생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험 준비가 덜 됐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이유로 복잡하거나 그런 내용이 개정되거나 많이 전면 개정되거나 그러면 그해 출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게 그거였어요. 그 해당되는 거여가지고 과세표준 작년에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35회 시험 무조건 나왔습니다. 자, 세율 있죠? 세율도 작년에 35회 시험 나왔습니다. 표준 세율 나왔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상삼8 모독립815 U1220 원팔 030에 봐유 이러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두 문제 나왔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올해 36회 시험도요. 과세표준과 세율 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35에 나왔지만 중요한 건데 아직 출제 안 한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표준. 그래서 별표에 3개 하고 자 나온다. 과세표준 같은 거 특히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 또 납세 절차. 우리 취득세 납세 절차요. 항상 여러분들 납세 절차나 이런 것들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관련한 얘기요. 자, 납세 절차. 올해는 또 역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보셔야 돼요.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가끔씩 이제 독립화 문제는 아주 가끔씩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왔었는데 35회 시험에서 여기서 나왔어요. 비과세에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종합문제 대비해서는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대비해서는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자 출제가 되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출제가 되고 제가
어디에 마음이 향해 있는지 이미 제가 마음을 지금 알려줬어요. 어디서 출제될지 이미 제 마음이 가 있죠, 여기? 제가 얘기해 드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출제되는데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세금들도 공부는 이거예요. 보세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고, 이 세금은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예? 다른 세금들도 공부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큰 틀은 이거예요.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고, 누가 이 세금 납세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표는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고, 계산된 세금은 내야 되겠죠. 어디다 납부하고 납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저 맨 끝에 우리 그대는 표정이 오늘 별로 많이 안 웃고 그냥 표정이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스마일,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떤 수강생분은 처음 왔는데 그냥 싱글벙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디 강의하는 곳에 어떤 곳에 어떤 수강생이 처음 왔는데도 처음부터 그냥 싱글벙글 표정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수강생 어디서 봤었나? 그리고 내가 재수했었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 봤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이래 세법을.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조용히 물어봤죠. 뭐 작년에 공부 어디서 했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처음이래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싱글싱글하니까 그냥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일단 그냥 신기해가지고 그냥 신기해가지고 싱글벙글하면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두 번째 주부터 지금 이번 주였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이고 두 번째 주부터 벌써 보니까 분위기가 두 번째 주부터 막 대답도 곧잘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날 배운 거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싱글벙글. 왜 싱글벙글해? 모르니까 그냥 신기해가지고 싱글벙글.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배짱 있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취득세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개요 및 취득의 구분에서요. 우리 취득세 개요. 취득세는 학자들이 얘기해요. 유통과세하는 조세다. 유통이라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잖아요. 양도한다, 가죠. 취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해요.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건 줄 긋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에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인 성격이에요. 5개 주요 세목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기본이론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조세 총론 강의를 무조건 듣고 따라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듣게 오신 분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지나갑니다. 자, 물세입니다. 취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 그래서 요거 제가 용어 설명 자세히 드렸었어요. 그 기본 이론 강의 들으셔야 되고요. 자, 이 물세가 뭐냐면 물건별로.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2채를 취득한다. 같은 날에. 그러더라도 취득세는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취득세가 계산되는 게 아니라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물건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이게 물세예요.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죠. 우리 부동산 세금에서 중요한 원칙인데 사실주의 과세한다는 거. 그리고 현황부과 원칙.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이 실질과세 원칙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 실질과세 원칙을 제가 좀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면 귀속의 실질 그 내용을 합니다.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런 얘기인데 납세무의 실질 귀속. 실질 소유자, 권리자와 등기등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그럴 때요.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결론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건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어요.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자, 그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사실주의 과세하라.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내 명의로 등기전 안 됐어도 또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무허가 건축물도
자, 과세가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취득세 같으면 내 명의로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세 부과돼요.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돼요. 무허가 건축물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주요 세금들은. 근데 이거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자, 제가 예를 쭉 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사실주의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형식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라는 것은 등기 등록이란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어떤 게 형식주의 과세냐면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할 때 또 설명드릴 건데,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등기 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록면허세 빼놓고 다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현황 부과라,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인데요. 공부상 현황과, 자 보세요. 공부상, 공적 장부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달라요. 그럼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오피스텔의 경우에 상업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뭐예요? 주택으로 부과 과세하고요. 또 어떤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취득일 현재, 재산세 같으면 과세 기준일 현재 봤더니요, 농사 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게 현황부과 원칙입니다. 현황부과라. 우리가 계속 자주 보게 될 거고요. 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배우자 또는 직계 손비 속간에 양도를 하면 나중에 양도세에서 나오는 건데, 무슨 한 입을 돕고자 하는 부모자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 깨워가지고 여보 일어나봐, 우리 경기도 안양 평촌에 있는 아파트 5억에 사는데 이게 지금 10억이야. 당신이가 특별히 5억 1천만 원에 팔 건데 살래? 고마워. 둘이서 매매계약서 쓰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아파트인데요, 집인데 그게 지금 5억이 넘는데요. 저한테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명의 이전 바로 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 몇백만 원 저한테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대가 인정할 수 없겠죠?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추정이니까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깨져요.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나중에 배워요, 양도세에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되는 경우요. 아버지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죠? 네.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부부간에 교환해요. 그러니까 공시가 되니까, 부동산 같은 거 교환할 때는 공시가 되니까 대가 입증이 됩니다. 그럴 땐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거 사실주의 과세라는 거, 주요 부동산 세금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 형식주의,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한다. 현황부과 원칙 꼭 기억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특징을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보세요. 자, 취득세 두세 문제 출제되고, 올해 같으면 두 문제 정도 출제 또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세 문제 나왔지만, 취득의 개요, 의 특징, 의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기본 이론된 쭉 읽어드렸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줄 안 그셔도 되고 줄 긋지 말고 읽어보시고요. 자, 취득세 요거 특징도 그냥 읽어보는 거, 이런 거 그냥 뭐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읽어보는 건데, 물세니까 취득하는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거, 기본 이론 강의 들었던 분들은 필기돼 있어야 되고요. 사실주의 과세한다는 거, 취득세는. 그래서 등기 등록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자, 무관하게 과세,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는 거 필기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현황부가 한다는 것은, 현황부가 원칙은 이런 거죠. 현황부가 원칙은, 자, 현황부가 원칙은 공부상, 공적 장부, 공부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과. 자, 그 다음에 실제, 사실상 현황이, 사실상의 현황이, 실제 현황이. 이게 원래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 부과할 것이냐, 무엇에 따라서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게 현황부가 원칙이요. 이렇게만 딱 필기돼 있으면 돼요. 이해하시고. 자, 안 돼, 저 기본 이론 강의 들었던 분들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필기하시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특징 이런 건 읽어보시는 거고, 취득의 구분 유형이에요. 취득세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이 뭐고 또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오늘 시간 관계상 딱 보니까 요까지만 설명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오늘 취득세 과세상까지 보려고 그랬더니 취득의 유형까지만 소개해드리고, 과점주주, 간주취득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펴놓으세요. 교재 87페이지 계속 펴놓고 여기를 봅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는지 그 얘기. 자, 취득의 유형 좀 볼 겁니다. 집중해서. 자,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취득세는 취득에 무관한 세금인데, 취득세 취득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 뭐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요,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과세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취득세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요,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죠?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기 잠깐 봅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자,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이런 얘기고.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권리가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이에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요, 자, 결론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또는 수탁자라고도 신탁자라고도 하는데 위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자꾸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자, 보세요. 위탁자가 있습니다. 위탁자가 있는데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신탁자라고도 하죠.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을이 있어요. 그러면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전합니다. 근데 대내적으로 여전히 누구 거예요? 위탁자 거잖아요. 믿고 맡긴 것뿐이에요. 수탁자는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신탁이 종료가 돼서, 신탁계약 종료돼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도 역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한 거지 대내적으로 여전히 위탁자 거였잖아요. 믿고 맡겼다가 그냥 돌려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수탁자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 새로운 경이라는 신수탁자의 취득이에요. 얘도요, 믿고 맡은 것 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믿고 맡긴 것 뿐이고 믿고 맡은 것 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신탁
합법에 의한 강조하냐고요? 나중에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형적 취득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고요. 또 사실상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여러분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우리가 상가 임차 얻을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장사하려고 상가 얻을 때. 자, 전세권,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지상권, 뭐 등등, 지역권 등등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요, 승계 조합원인데요. 저 취득세 냈는데요. 그거는 토지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된 거지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분양권, 또 아파트 당첨권 이런 것들, 또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그래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대상은 되죠. 기본이론 강의 배웠던 분들 양도소득세 대상은 되지만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프리미엄 받고 이걸 넘길 때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는 부과되지만 취득할 때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취득세 부과된다고 속입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을 보면요. 사실상 취득령과 취득세 취득령은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취득이요. 우리가 민법에서 뭐뭐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실상 취득령은 대가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없어요. 원시 취득입니다. 자, 그리고 전소유자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게 승계 취득인데 승계 취득은 대가지금 여부에 따라서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 주의할 것은요. 이 상속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예 상속세 증여세 냈는데 취득세 또 내요? 자,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국세고 지방세고 과세 목적도 전혀 다르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무상 취득,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우리가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그 다음에 민법상 시효 취득하거나 매립간 처고 토지 취득하거나 다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여러분 근데 취득세는 사실은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자 보세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취득 원인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승계 취득,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칙적으로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단 차량이나 기장비 항공기를 조립 제작하거나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를 조립 제작하거나 또는 선박을 주문받아서 건조하거나 현대 미포조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는 그리스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크루즈선이나 아니면 무슨 LNG선이나 선박을 이렇게 건조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얘네들은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만들면 그 완성된 자동차 요거 현대자동차가 원시 취득했습니다. 전소유자 없잖아요. 현대자동차 이전에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그대로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자동차 가격에 또 취득세가 반영돼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 피하고 생기고 또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끌절 따서 차, 기, 항, 선이요.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자, 요거. 그 다음에 간주 취득 유형이 있어요.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간주 취득 유형.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냐면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가 있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대로. 그러면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한 대지의 취득을 한번 볼게요. 대취득을.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립간촉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대가 주고 취득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 어디에도 해당 안 돼요. 그런데 자, 지목 변경 전에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 후에 5억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가액에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어떻든 간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해당되지 않지만 지목 변경으로 네 토지 가치가 4억 원만큼 증가했어? 그럼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겁니다. 네? 요거.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자, 그러면 개수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은 없지만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해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이요. 여기서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여기서는 자, 항공기 없어요. 얘네들 종류를 변경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여러분 종류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 법령엔 자세히 나와 있고 기본수에도 나오지만 여기 보세요. 종류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동차의 핵심 부품 뭡니까, 여러분? 자동차 핵심 부품이 뭐냐고요? 엔진.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퀴가 저 같은 사람한테 고속도로 자주 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에는. 그런데 신발보다 싸다는 동 막 이러면서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엔진이지 바퀴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근데 어떻게간에 생명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여튼 엔진이요 교체합니다. 그럼 엔진 교체해주는 거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또 튜닝, 차체를 변경해. 즉 무슨 얘기냐면 트럭이었는데 캠핑카로 개조해. 그러면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소유자 변동은 없지만. 자, 이런 경우 등등을 말합니다. 차량이나 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이런 거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해요. 주식은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왜 과세하느냐? 비상장법인 같은데 과점주가 되면 막 지못 들어옵니다.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못 들어가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점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60%다? 그러면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60%만큼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된 겁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취득 유형. 자,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이따가 단원별 모의고사 때문에 를 위해서 오늘 취득의 개념이 뭐고 취득이 뭐고 취득세의 취득 유형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제가 87페이지 그 내용까지 소개해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이제 내용은 87, 89페이지까지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취득의 구분 여기 설명은 다 드렸고 줄만 거드리고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줄만 거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자, 우리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편집하시고, 자.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합격 지원 신년 모임 공지. 제 강의를 듣는 다음 카페, 감동세법 카페.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 회원이죠. 또 강의를 들었던 분들 다, 또 여러분처럼 듣고 있는 분들 다 감동세법. 자, 제 카페 다 그 준 회원들이고 다 회원들입니다.
제가 1년에 몇 번 감동세포 카페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합격지원 신년 모임이면, 자, 2025년 2월 16일 날 날짜를만 기억하세요. 일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 지상에서 모입니다. 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명동역 3번 출구,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은 남산 케이블카 주차장. 우리가 명동역 3번 출구에서 만나서 남산 꼭대기까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 남산을 가는데 케이블카 주차장까지만, 남산 케이블카 있는 데까지만 여기 이제 걸어가고, 여기서부터 케이블카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서 서울타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제 동대 입구역 장충동 족발거리로 내려와요. 그래서 원조이로 장충동 할머니 집 2층에서 우리가 모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은 일로, 또 뒤풀이 오실 분들 일로 오셔도 돼요. 그래서 당일 연락번호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다음 카페에 올리지 않았어요. 제 카페에 제가 올릴 거니까 여기로 오시면 되고, 전화해도 되고, 또 그러니까 명동역 3번 출구로 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오시면 됩니다. 언제라고 날짜를 잘 비워놔. 2월 16일 일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시면 합격의 선배들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기원하시고 바람도 쐬시고 한번 오십시오, 여러분들. 명동역 3번 출구입니다. 2월 16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족발집에서 여기서 뒤풀이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시면은 감동세포 카페 오프라인에 오시면 제가 수건 기념 타월 질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써봐도 몇 년을 써봐도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강성규 교수와 함께하는 감동세포 로고 박혀있는 기념 타월 다 하나씩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고 학교의 선배들도 만날 수 있고요. 남사 팔각정에서. 자, 여러분, 새해 다짐과 각오가 아직 생생한데 벌써 1월이 깊어만 갑니다. 지금 비록 이렇게 춥고 추워 아프지만 이 겨울도 어느 날에는 전설이 되고 새봄에 햇살 눈부신 날이 오리라 믿기에 오늘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소중히 품어봅니다. 하여튼 힘든 일 있고, 인생에 있어서든 공부에 있어서든 힘든 일 있고 그렇더라도 포기하거나 절대 주저앉지 말고, 또 자기 자책 너무 하지 말고 항상 자기 응원해주고, 이 세상에 나를 내가 위해 주자면 누가 위해줘요? 하여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그 시기를 잘 견뎌내시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웃을 날이 오고. 자, 그 다음에 또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도 처음엔 버겁고 힘들고, 내가 아득하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한 단계 견뎌내면 좀 더 성장하고, 그 시기를 또 견뎌내면 한 단계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합격의 수많은 선배들도 그렇게 합격의 그 길로 갔습니다. 오늘은 비록 힘들어도 힘내시고, 우리에겐 다시 일어서는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 명절 가족 친지들과 정겹고 흥겨운 설 명절 지내시고, 아까 얘기했죠? 진짜로 즐겁고 흥겨운 시간들 보내시고 안전하게 잘 고향길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시고서 우리 다음 2주 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